배팅입니다. 목요일 4부 여론뚱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꽃게 얘기가 나왔죠. 네네. 단계 얘기를 하려다가 단계가 웬 말이냐. 그렇죠. 꽃게. 그러니까 그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심지어는 일부 유튜브에서 비교를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 소식 뒤에서 전해드리려고요. 갑자기 꽃게 먹고 싶네요. 내일 저희가 좀 내기를 할 예정인데 그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꽃게 하면은 또 서산이죠. 네.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출마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위헌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김봉신 대표 이야기는 먼저 듣고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다른 사안이라서 이게 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7월 초,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7월에 유죄 확률이 이제 가장 높았던 국가기밀 유출 혐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당선자가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있었던 그 무죄 판결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대선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유무죄 판결이 됐던 여러 건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됐을 경우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견주어 보더라도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사법 리스크들이 이야기는 됐죠.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저것을 고려하면 사법 리스크가 대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견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시나리오대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을 노벨 평화상으로 적극 추천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벨 평화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이 사실이 더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돌파를 하겠다.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른바 지연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이정교사는 이제 무죄를 일단 1심에서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예요. 이건 정말 확정만 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이 되고 선거에도 나갈 수 없고 대선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434억 원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될 민주당에서 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633 지금 이미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죠. 2년 2개월이나.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헌법 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늘어져서 대선이 2027년에 있기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트럼프처럼 사실상의 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만 되면 다 유야무야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은, 트럼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확정이 났던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과 이제 주법원과 연방법원과의 어떤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법리적 대응을 할 일이지 사법적인 대응을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탄핵 이 재판 불소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상 불소추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 자리만 오르면은 괜찮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이건 별개다.
예. 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룰라 모델 또는 뭐 트럼프 모델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네. 뭐 분명하게 사법에 대해서는 사법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네. 타당한 것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리적 대응을 하라.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요. 공직선거법 뭐 위헌 소송도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 그 관련해서 뭐 개정법도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배 소장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되겠는데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저는 이제 관심사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1심 유죄이지 않습니까? 예. 유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공직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카드도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지지자들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의 잠룡들의 이제 등장, 이제 물 위로 얼굴을 내미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제어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어떤 사인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신박한 해석이네요. 이게 사실은 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운명도 몰랐던 시점이었잖아요. 11월 5일, 6일이 되기 전에는 예. 그때는 또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예. 대통령의 이 모델을 거론을 했어요. 네. 결국 2016년에 받았던 그 실형이 무효화되면서 이제 대선에 나올 수가 있었고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룰라다.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걸 제가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떡하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누구보다도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거든요. 그리고 네. 상당히 비호감 인물이었는데 느닷없이 싹 바뀌었어요. 예. 비트코인의 전도사다. 아. 뭐 일란 머스크 일론도 아니에요. 그래요? 일란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료되면 노벨 평화상을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겠죠. thank you, Mr. Lee.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건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마땅할 일인겠죠.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민생에서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또 민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되게 좀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게 살림살이 전망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재정 정책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예. 지금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25만 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은 좀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당과 정부의 고유한 카드죠. 예. 이거를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기는 사실 좋지 않은 게 야당은 이와 같은 정책을 이야기를 해봤자 잘 되면 이제 정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여의도의 이제 전문가들은 민생 정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당은 사실은 아닌 거다. 비판을 좀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부 여당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홍보가 안 되는 이미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민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외교에서도 성과가 있는데 잘 홍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국민 대중 입장에서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 안 보입니다. 네. 가령 뭐 추석 연휴 그 한가위 연휴 기간을 경고하면서 대통령 긍정률이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안 했어요. 보통 그때쯤 되면은 상승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라든지 특별 사면이 있을지 또 그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 긍정률이 올라갈지 민생과 관련된 이슈에 네. 어떤 따뜻한 뭔가 온정이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과 관련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상이 이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보면 사도광산 뭐 추도식 관련해서도 얻은 게 거의 없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나서서 좀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지금까지 일본에 공 들여왔다면 네. 뭔가 대통령이 뭐 선물 보따리는 아니더라도 나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다라는 것들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언젠간 오겠죠. 아 그래요. 그렇지만 또 지지율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추세로 보면은 네.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로는 예. 뭐큰 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락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 또는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저도 김봉준 대표의 이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정치적 이슈 이외의 것들을 다져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이슈 또는 뭐 정치 이슈에 너무 이제 꽉 묶여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과 관련된 부분도 사도광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나 관련 부처들이 좀 이 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일 대사인 박철희 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경제 부분이겠죠. 오히려 최근에 토요타와 또 현대는 협력을 하면서 상당히 또 역할이 예. 또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각을 해줘야 됩니다. 전혀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있죠. 국민들도 워낙 정치적 사안에만 다 기가 솔깃합니다. 우리가 예. 뭐 뉴스 파이팅, 배성희 뉴스 파이팅은 사실 경제 파이팅 또는 성과 파이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서민 물가 또 전월세 예.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들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부각시켜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도 예. 현장의 최고 전문가. 그러니까 뭐 경제면은 경제 쪽에 주식시장의 최고 전문가들을 오히려 발탁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후반기 지금 인사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용할 필요가 있고 짧게 마지막으로 소통인데 소통으로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다 정치적 이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코호트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코호트. 그러니까 30대나 어떤 또 직장 근로자들이나 그러니까 직업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만나면서 아니면 이번에는 조선업 종사자들 좀 만나서 고민을 들어보자. 트럼프 당선인까지도 솔깃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김성현 회장까지도 나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좀 스며드는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며드는. 아니면 다 정치적 사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직종별로 네. 아 왜 채용이 잘 안 될까? 그러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보자든지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개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5.7%인데요. 이 긍정률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2% 오른 부분이고요. 엔브레인 퍼블릭 캐스트나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실시한 MBN 여론조사 결과는요. 27%인데요. 2주 전 비해 8% 오른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MBS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금 그 읽어주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11월 첫 주에 22.3에서 그다음에 11월 2주에 23.7로 오차범위 이내에 1.4%포인트 그리고 11월 3주에 25.7로 다시 2%포인트 약간씩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3.4%포인트 변동은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 초에 나오는 한 번 더 오르면 그거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단기 상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상승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지금까지는 좀 약간 좀 조금 아직 부족하고요. MBS. 전국지표 MBS 조사 8%포인트 상승은 상승입니다.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건 2주 텀이기 때문에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유죄 선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배 소장님 정확히 말씀 주시고 소통 방식까지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코호트 어떤 네. 특정 직종이나 섹터별로 나누어서 소통하는 예.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 27% 올랐는데 저는
지지율은 관리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 1%만 올리잖아요. 요즘. 네. 그러면 10일 지나면 몇 퍼센트 오르는 겁니다. 아, 10% 올라가는 겁니다. 예. 20일이 지나면 20% 올라가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예. 원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뭐 최혜병 특검 최혜병 사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윤한 갈등 이야기 시작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성과별로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라.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에서 10일로 다음 달 1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특검법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이탈표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게 뭐 대단히 나올 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탈표가 나오려면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좀 이렇게 좀 파열음으로 확 뽀개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임계점을 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긴장감은 굉장히 팽팽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상 그게 밖으로 확 분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심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유죄가 한번 나왔는데 근데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심 또 무죄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초에. 그렇게 됐을 때 야당이 좋아지면서 여당 지지세가 좀 빠진다면 여당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친윤친한 갈등이 외생 변수 에 의한 그러니까 외생 변수의 압박에 의한 선택압이 작용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경쟁 관계에서 어떤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개파 간 갈등이 갑자기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그 정당 지도를 좀 보면서 그 여당 한동훈 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이탈표라는 것은 네. 두 가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네.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거의 마비가 될 때,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미만으로 내려갈 때, 네. 이렇다면은 대통령의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거의 상실될 가능성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힘의 균형추가 완전히 한동훈 대표 쪽으로 기울었을 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친윤이든 친한이든 다 장악했다. 그러면은 이탈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상 암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양 이탈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한다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10일로 미뤘다 하더라도 이탈표는 더 안 나올 것이다. 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예.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노리는 건 두 가지 포석이에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장애 규탄 집회의 동력을 더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네. 장애 규탄 집회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규탄으로 목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놨기 때문에 11월 말과 네. 또 12월 초까지 장애 규탄 집회의 동력은 더 생길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12.12 이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학정심을 놓고서 야권의 어떤 결집력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는 조국혁신당까지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어지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더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힘을 이제 강화하는 포석도 관련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은 어수선해요. 국민의힘은.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조차도 당 장악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네.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탈표가 나오는 순간 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폭망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탈표가 직전 재의결 때보다도 그때 4표였는 거 네. 그랬죠. 그죠? 적게 나올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의 명의로 윤 대통령 비방글이 7분 간격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글 중 일부는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도 똑같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짧게요.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사자성어식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입 가경이다. 점입 가경이다. 이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사태가 난감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럴 사안일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오히려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예.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당내 내용으로 이 점입 가경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결자해지다. 결국 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네. 그걸 해결해야 될 책임은 누가 있는지 하면 한동훈 대표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중질환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에서 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제 가족 명의로 돼 있다는 글들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했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와 사설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인다. 문제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 기본 원칙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 가족이 올린 글이라도 사실 별 문제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저는 결자해집니다. 마지막 사자성어는 그냥 밝히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굳이 뭐 미적미적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강강약약 강강약. 이거 가지고 너무 강하게 친한 친윤의 갈등 구조로 몰아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는 친윤 친한의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갈등이 노출되는 것이냐? 물론 갈등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갈등의 노출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급소가 노출된 게 아닌가. 급소요? 예, 급소. 그러니까 노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일방적으로 이 사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네. 위기로 이제 봉착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이제 공격적인 태세 전환을 하려면 이 사안만 해가지고 네.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가족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사실은 영부인이 가족인데 영부인과 관련된 리스크를 당신이 해소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동훈 대표 당신은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급소가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이 결자 해지 말씀하셨는데 이 결자 해지가 꼬리 자르기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 나는 장모도 나는 뭐 모친의 이름으로 뭐 이런 저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와 저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자르기가 되는 거냐. 꼬리를 자르다가 잘못하면 허리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죠. 요게 되게 무서운 사안으로 번질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생각할 땐 꼬리 자르기로 태세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비판 글을 올렸던 그 글 그대로 더 강수를 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예. 근데 30밖에 없어서 30밖에 없죠 시간.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당원 게시판이 외부의 비공개 익명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죠. 그렇지만 지금 명태균 스캔들로 당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길어지게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도 이거는 상당한 치명타 부담이 된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게 급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요? 김 대표님?
글쎄요. 처음에서 횡보인데 횡보인데. 그 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가 좀 맞춰야 될 텐데. 맞춰야 될 텐데. 저희가 이걸로 내기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몽식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